애들이 어느 순간 내 얘기를 잘 안 들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 잘 안 해요. 똥기저귀 다 갈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놈 인간 만들어놨더니 진짜 서운한데 사춘기가 왔다. 뭔가 엄마 몰라도 돼 이러면 반가워하셔야 돼 사실. 반가워해야 돼. 너무너무 어려운 마음속에서 힘들겠지만 머릿속으로 반가워하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걸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내내 하는 친구들 있죠. 엄마 아빠가 좀 가라는 대학을 가고 좀 했으면 하는 일을 하고 좀 살았으면 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살고 요런 분들이 되게 우리 애는 너무 착하잖아. 우리 애는 사춘기도 없었잖아.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30대 후반, 40대, 50대 가면요. 언제 한번 빵 터집니다. 진짜로. 진짜로 크게 터져요. 저는 그런 분들을 주로 만나요. 우리가 뭐 흔한 말로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하죠. 타인의 기대에 계속해서 부응하며 살았던 사람. 나쁜 아들이나 딸이 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에는 맞닥뜨려요. 정체성과.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나이가 뭐 저보다 많으신 뭐 누님들도 계시고 저보다 어린 분들도 계시지만 정체성이라는 거는 이 청소년기 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만들지 못했다면 언젠가는 내가 원치 않아도 나한테 큰 문제를 갖고 와요.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찾아가야 되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정체성은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소속감이고요. 하나는 탐색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밸런스 있게 추구해 나갈 때 우린 정체성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소속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잘해요. 나는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고향이 어디고 어느 회사에 다니고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딱 하는 거죠. 저는 누구입니다. 어느 회사에 다니는 누구입니다가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냥. 거꾸로 소속감은 없고 또 탐색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탐색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해보는 뭐 그런 거잖아요. 어떤 분들이 탐색만에 몰두해 계시냐? 가방끈이 긴 분들. 그러니까 어디 학사를 다니다가 뭔가 편입을 했다가 어학연수를 갔다가 다시 석사를 하러 갔다가 또 계속 배우기만 하는 분들 있죠. 부모 속 터지게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모라토리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약간 정체 뭐 이런 식으로 의미하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또 어디 소속돼 있는 거 자체에 대해서 소속이라는 게 뭐예요? 내 욕구적인 측면에서 소속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소속된 만큼 내가 책임져야 될 게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피터팬 증후군처럼 계속 이제 떠다니고 싶은 그런 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소속감으로 정체성에 조기 마감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 요즘에 이제 계속 유학하고 이런 분들 많아지면서 이 모라토리움에 계신 분들, 모라토리움만 그러니까 탐색만 추구하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부모와 주변의 기대, 남들과의 보폭 맞추기에서 벗어나는 거를 하셔야 돼요. 부모가 나한테 바라는 거, 내 배우자가 나한테 바라는 거, 내 자녀가 나한테 바라는 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시면 아까 제가 이제 환영하라고 했잖아요. 엄마 몰라도 돼. 이러면 환영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알겠어요. 네 하고 부모가 원하는 식으로만 계속 살아갔던 분들이 그냥 잘 살 때는 무난하게 살 때는 괜찮은데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엄마가 너무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해요. 대기업이라고 부모가 가라고 해서 갔는데 전도 유망한 전공이라고 그 과를 선택해서 갔어요. 근데 갑자기 경기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그러면은 사람이 자꾸 이제 어떻게 되냐, 억울해져요. 네, 엄마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계속 억울해져요. 가족하고 친구, 상사, 뭐 회사, 애인, 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원망하는 게 많아져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결국에는 엄마 신경 꺼. 과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거절하고 투쟁해야 되고, 당연히 알 거예요, 아드님도.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서운하겠지 알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직 취업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내 생존을 내가 책임지고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라고 하는데, 나는 이제부터 정체성을 추구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내가 내 먹고 사는 거는 해결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부모가 해주는 밥 먹고 부모가 주는 돈으로 생활비하고 월세 내고 있는데, 집에서 나왔다 해도 부모는 내 인생에 간섭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동안은 내 인생의 일정 지분은 부모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먹고 살 거를 해결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나 알아서 먹고 살 수 있는데, 뭔가 뭐 기대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모가 돈이 많아요. 내가 상속을 좀 받아야겠어. 그래서 부모 말을 잘 들어야겠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어쨌든 그건 내 의지로 하는 거잖아요. 돈을 좀 받아보겠다라는 어떤 계산을 가지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싫어할 것 같고 실망할 것 같고,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희생한 걸 내가 너무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끌려가는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계속 갉아먹는다. 자, 모든 일은 내 선택 그리고 책임이다. 아이에게 있어서 창의력의 공간은 평수가 아니라 부모가 사이좋은 정도래요.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 엄마 아빠가 다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지만 부부가 다툴 일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지혜는 뭘까요? 애들이 없는 곳, 야산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막 총으로 쏴버리세요, 그냥. 그렇지만 애들 앞에서는 좀 표정을 탁, 여보 피나네요 이러면서 표정을 탁 정리해야 돼요.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날 때 기계 소리에 일어난 애보다 부모의 목소리로 일어난 아이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능력에 도움을 본답니다. 음정은 미가 좋대요. 미. 도레미 일어나라 우리 아들. 근데 한국 엄마는 음정이 낮아요, 높아요? 조수미라고 보시면 돼요. 조수미 일어나! 창의력은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더 좋은 애들이 있는데 부모가 스킨십으로 깨우는 집이 대한민국엔 한 15% 정도가 있답니다. 어머니 아버지 손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나는 우리 집 아이를 스킨십으로 깨운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몇 프로나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버지들 근데 싸대기는 스킨십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요거는 안 되고요. 요런 거. 자, 그러면 내가 어렸을 적에 내 부모님이 나를 스킨십으로 이렇게 깨워서 그런 기억을 살짝 갖고 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맨 앞에 앉으신 어머니. 아버지가 깨워주셨습니까? 어머니가 깨워주셨습니까? 할머니. 어떻게 해요? 엉덩이? 좀 에로틱하네요. 그때 기억 따뜻하게 갖고 계시죠? 우리 뒤에 아까 우리 남자분 손 한번 드셨는데 아들이 아버지가 깨우셨어요? 엄마가 깨우셨어요? 엄마가 이마에 뽀뽀를. 와. 어머니 지금 살아계시나요? 연세가 78. 엄마랑 관계 좋으시죠? 보세요. 저런 집이 명문가요? 스킨십.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들 죄책감 갖지 마세요. 마지막 강력한 거 하나 소개할게요. 노벨상은 어느 민족이 가장 많이 받습니까?
유대인에서 히브리 대학에서 수상자의 부모를 연구해 봤답니다. 반드시 그들은 공통적인 환경에서 자랐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요. 엄마의 특징은 찾아볼 수가 없대요. 엄마는 노벨상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특징이 50%랍니다. 아버지들 이건 어렵지도 않고 한 번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가능하시면 좀 해주십시오. 노벨상 수상자의 아버지의 50%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아버지들 힘든 세상 미련 갖지 마시고요. 맨날 힘들다 하면서 그래서 뭐 이런 해석할 수 없는 통계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고 역학으로 계속 연구를 했더니 아버지의 죽음의 문제가 아니래요. 권위주의자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창의력에 상당히 장애를 겪는답니다. 노벨상이 1900년대 초반에 나왔는데요. 그때는 서양보다는 동양이 대부분의 권위주의자가 둘 다 뭐 아버지가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그렇지만 아버지들 죄책감 해방되세요. 대한민국 2011년도 권위주의자가 아빠가 많습니까? 엄마가 많습니까? 엄마가 요즘 권위주의자 엄청 많이 늘었어요. 애들을 막 숨을 못 쉬게 혼내버리잖아요. 그럼 남편이 애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남편을 다시 혼내버리잖아요. 어디서 달래주고 있냐고. 지금 집안의 권위가 무너지게 지금. 그럼 아버지들이 힘 없는 집이 많아요. 애 달래줄 때도 와이프 눈치를 엄청 보면서 애 방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야, 나 저 미안하다 진짜. 나도 힘든데 너는 얼마나 힘드냐. 이런 집은 엄마가 일찍 가시면 큰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고로 좋은 집은 엄마 아빠가 오래 살아야 된대요. 아이랑 오래오래 살면서 프렌드십, 친구 관계를 유지한 집안이더랍니다. 친구 관계라는 것은 무엇인가 알아봤더니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아이에게 의견을 물어봐 주는 거래요. 우리 어머니들 애들한테 의견 좀 물어봐 주세요. 사소한 거라도요. 우리 딸 어떻게 생각하니? 새아빠에 대해서. 그런 사소한 거라도 좀 물어봐야 돼. 아이들한테 의견 물어보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리고 부모한테 마지막으로 칭찬과 격려와 인정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상당히 사회생활을 잘하더랍니다. 칭찬의 기술이 있어서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이들이 40점 받다가 90점 받으면 엄마 아빠가 좋아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래요. 회사에 이건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가 탁 웃으면서 우리 아들 90점 받았어? 아빠가 좋은데 우리 아들은 얼마나 좋을까? 이게 네가 주인공이라는 말이래요. 그리고 너의 기쁨에 나는 매우 기쁘다. 그런데 이제 보통 한국의 엄마 아빠들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애들이 40점 받다 90점 받아 오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조금만 더 해 바로 100점이야. 다 왔어. 그러다가 100점 받잖아요. 방심하지 마. 이러면은 완전히 세상 최고의 칭찬은 존재를 칭찬하는 거래요. 이런 거요. 엄마, 나 어떻게 났어? 아빠, 나 어떻게 났어? 그러면 엄마, 우리 딸 낳고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 엄마는 그냥 너 낳고 그냥 그렇게 그냥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이제 이런 거를 해줘야지. 그냥 엄마, 나 어떻게 났어? 으유, 그냥 네가 아버지가 술 먹고 와가지고 그냥 엄마가 너 낳고 엄청 힘들었어. 그냥 이러면은 이제 애들이 그런 거 한번 꼭 해주십시오. 칭찬, 격려, 인정의 최고봉은 성과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존재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거래요. 당신이 우리 회사에 있어서 좋다는 거래요. 네.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좋고 네가 내 아이여서 엄마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그런 거 처음엔 어색한데요. 하다 보면 큰 도움이 된대요. 한국 남자분들이 제일 잘하는 건 일, 제일 못하는 건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칭찬하는 건데 이걸 왜 그렇게 못하나 봤더니 자기 아빠가 자기 엄마를 위로하거나 칭찬하는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어서 한국 남자들이 어른들이 나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뭐 한 적이 없는 겁니까?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신 어른들은요 대단한 용기를 갖고 계신 겁니다. 사람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소망하지 않는답니다. 소망을 해야 이루어지는데요. 소망을 해야 새로운 세상이 들어가는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는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거랍니다. 그래야 처음은 어색하지만
아,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저런 강의가 있네. 나도 저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해 봐야지. 아, 세상에 이런 게 있네. 나도 어색하지만 한번 시도해 봐야지라고 하는 거래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남은 인생의 첫날이라는 영화의 대사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 남은 인생의 첫날이죠. 그러니까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연세가 40이든 50이든 60이든 70이든 상관없이 저희는 삶의 후반전의 첫날을 맞이한 거랍니다. 혹시 전반전 게임에서 골을 몇 골을 드셨거나 때로는 자살골을 넣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 첫날을 맞이하는 저희를 격려하고 함께 또 첫날을 맞이하시는 모든 분을 격려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고생이라는 게 있고 고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고생을 대부분 할 겁니다. 고생스럽죠? 아침에 허겁지겁 뛰어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낮은 임금으로 뭔가 일을 한다든지 집에서 어머니 잔소리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숙소가 불편하다든지 이런 건 다 이제 고생입니다. 힘든 거. 자, 고생은 누구나 해요. 인생의 어느 시기에. 이거는 뭐 돈이 얼마나 많고 뭐 이건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냥 고생은 불쑥불쑥 찾아와요. 그 IMF 때 이제 그 제가 수원에 있는데 수원에 삼성전자가 있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이렇게 뭐 하루에 2~3명씩 뭐 이렇게 투신 자살한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요. 그리고 정신과에 그렇게 중년 남자가 많이 입원한 게 그때가 유일무이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제일 고통이 심한 분이 어떤 사람일까요? 서울대 졸업생이었습니다. 나 서울대인데 내가 명퇴를 당해? 미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서울대가 아니면 이런 일을 당해 이랬을 것 같은데 뭐 개인차가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서 상담한 그 분은 거기서 딱 생각이 멈추더라고요. 나 서울대인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 서울대는 무슨 평생 직업 보장권을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관적 평가가 이분을 너무 고통스럽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고생은 할 수 있지만 고통은 안 겪을 수도 있다는 거, 덜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네. 자, 여러분은 이제 이해하셨는데 엄마들은 자, 뭘 해야 되냐? 이 고통 내성을 키워주셔야 됩니다. 좌절 내구력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좌절을 견디는 힘. 근데 좌절을 견디는 힘은 내가 이미 성인이 되면 내가 잘 견디나, 잘 못 견디나 잘 몰라요. 그리고 부모님도 항상 이렇게 뭐 요즘 애들은 약해 빠져갖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냥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 이렇게 자식들한테 못마땅한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희 남편은 저희 딸이 이렇게 주말에 누워 있으면 이렇게 막 안절부절해요. 그래서 여보 왜 그래 했더니 젊은 애가 왜 가만히 있냐요. 그럼 젊은 사람 계속 팔다리를 흔들어야 돼?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나가서 뭐도 하고. 그래서 여보 제가 이번 주 내내 숙제도 하고 퀴즈도 봤는데 주말에 좀 쉬고 싶을 수 있잖아. 나가서 쉬면 좋잖아. 그러니까 여보 나가는 게 쉬는 사람이 있고 가만히 있는 게 쉬는 사람도 있어. 왜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안 되지. 기질이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 남편 집안에 이게 저한테는 뭐라고 못 그러고 애들이 집에 있으면 막 엄청 괴로워해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야 여보. 쟤는 모처럼 느긋하게 여유를 갖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안 변하니 혹시 그런 아버지를 둔 분은 좀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뭐 하니? 뭐 이렇게 하고. 1번은 이거예요. 세상에는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어도 참아야 할 일이 있음을 배워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다 알죠. 저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죠. 자, 싫어도 해야 되는 건 제일 큰 거는 내가 어른이 됐을 때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거죠. 적어도 여기 계신 분은 내 마음에 드는 정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기 삶을 책임지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배웠을 거라고요. 야, 이건 네가 해야지.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거 해야지 하는데 이거 안 가르쳐줘도 다 알 것 같죠? 이게 딱 말로 배운 적 있으세요? 야, 싫어도 해야 돼. 싫어도 인생에는 그런 게 있어. 라고 말로는 안 배웁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알아요. 근데 요즘은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이제 엄마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엄마, 나 왜 학교 가야 돼? 귀여운 유치원 꼬마가 왜 학교를 가야 되냐면 네가 학교를 가면 좋은 친구를 많이 만나고 선생님한테 훌륭한 가르침을 받아서 네가 쑥쑥 크는 거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친절한 엄마죠. 그러면 이제 얘는 그랬다가 또 불쑥 물어봐요. 그럼 이제 막 이렇게 근데 이제 학교 갈 날이 됐어요. 근데 애가 학교에 갔다 왔습니다. 별로 재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마, 왜 내가 학교를 가야 돼? 했더니 막 이렇게 했어. 근데 학교는 재미가 없는 걸? 좀 기다려봐. 미술을 하고 이렇게 하면 재미있을 거야. 근데 얘는 이제 가보니까 계속 자기 마음에는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물어봅니다. 엄마, 왜 꼭 학교에 가야 돼? 그래서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셨어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5월인데 매일 아침마다 30분씩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 이렇게 하세요. 아니, 얘가 마음이 상하지 않냐고. 그래서 어머니, 하기 싫어도 마음이 상해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애들은 학교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설명해요? 뭐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내 아이들이 일정 나이가 되면 초등교육을 받게 돼 있죠. 그거 안 보내면 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학교에 안 가면 엄마가 벌을 받아. 뭐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겪었는데 저희 딸이 하루는 1학년 때 엄마, 나 오늘 하루 쉬면 안 돼? 그래서 안 되지. 왜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딱 왜 안 돼? 아니, 왜 쉬어? 했더니 유치원 때는 가끔 쉬었잖아. 유치원 때는 뭐 좀 날씨가 너무 춥다든지 전날 얘가 너무 무리했다든지 그러면 오늘 하루 쉬어라. 근데 네가 엄마가 오늘 하루 쉬게 해주는 이유는 어쩌고 안 하고 하루 쉬어 이렇게 하니까 근데 왜 초등학교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 얘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의 차이를 모르는구나.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학제 개편이 이렇게 수시로 일어나는데. 그냥 얘가 커가면서 해야 되는 게 달라지는데 그거를 이렇게 어느 시점에서는 의문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 이렇게 이제 하려다가 저는 또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얘가 얘 나이에 알아듣게끔 좀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일단 오늘은 가. 그리고 엄마가 네가 학교 갔다 오면 설명해 줄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말을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네가 아무리 싫어도 꼭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일이 있는데 아직은 네가 어려서 뭐가 해야 되는 거고 뭐는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어. 그때는 엄마가 가르쳐 줄게.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한 번도 안 물어보고 쭉 갔습니다. 근데 이거를 엄마가 정해 줄게를 안 하신 분들은 계속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양육 방식을 이제 뭐에다 기준을 두냐면 성인이 됐을 때를 기준으로 둬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딘가에 취업을 했을 때 나 출근해야 돼. 나 출근하기 싫은데? 그렇다고 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기본은 학교 생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 꼭 가야 돼. 학교는 꼭 가야지. 왜? 그냥 이거는 아무 말 안 하고 가는 거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맨날 아침마다 왜 나 출근해야 돼? 결혼했는데 아내가 나 왜 맨날 밥 해야 돼? 세상에 80% 정도는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게 훨씬 더 많죠. 그렇죠? 밖에 나갈 때 왜 세수해야 돼? 그렇죠? 물도 아까운데. 그냥 어른이 된다는 건 아주 많은 걸 스스로 의문을 갖지 않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수록 인생에서 고통스럽다는 느낌은 덜하겠죠. 두 번째는 아이의 머리, 손발이 되어주지 마라. 머리는 판단이고요. 손, 발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요즘 중고등학생은 이제 시험 때면 엄마가 이렇게 교복과 가방과 김밥을 싸서 차에다가 던져 넣어줍니다. 시험 공부하려고 김밥 먹으면서. 머리 너 생각할 필요 없어. 이제 이렇게 하고 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의과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한 학년에 꼭 한 명은 과일을 자기 손으로 깎아본 적이 없는 애들이 들어옵니다. 엄마가 이제 팩에다가 이렇게 해서 걔는 결혼 배우자감 X로 빨리 찍어요, 애들이 낙인을. 걔랑 결혼하면 안 돼.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손, 발. 그러니까 뭐 수행평가 대신 해주고, 라이딩 해주고, 뭐 이런 일들인데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이제 제가 본 극단적인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의학 전문 대학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일반 대학을 나오고 나는 의사가 될 거야 해서 대학원으로 이제 입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전원은 굉장히 그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생물학과를 나오고 뭐 의대사가 되고 싶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의전원 면접원이 됐어요. 이제 아침부터 한 8시부터 뭐 쭉 하는데 이제 8시에 와서는 에세이를 쓰고 9시부터 이제 면접을 쭉 보는데 9시에 어디서 막 이제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또 선생님들이 놀래갖고 튀어나갔습니다. 어떤 여학생이 막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르고 지금 왔다고. 8시까지 와야 되는데 지금 왔다. 근데 이게 기다리는 시간이면 좀 커버가 되는데 그동안 이제 딴 학생들 뭘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애가 너무 안타까워서 너 왜 이렇게 시간을 알았을 때 왜 이렇게 늦게 왔니? 하고 이제 정말 안타까움에 물어봤습니다.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엄마가 시간을 잘못 알았대요.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엄마인가 이런 생각도 했고. 근데 저는 저렇게 중요한 일이면 절대로 엄마는 몰라? 계속 얘기했을게요. 엄마는 몰라? 엄마를 믿지 마. 네가 세상에서 제일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 엄마야. 왜냐면 얘한테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물론 저도 신경 쓰겠지만 1차적인 책임. 그 친구가 한 24살은 됐을 거라고요. 자, 근데 이거를 쭉 해주다 보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상담했던 중학생 아이가 있는데 걔네 엄마는 엑셀 엄마입니다. 엑셀에 얘 20년을 쫙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게 공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몇 학년 걸 하고 몇 이렇게 쭉. 그래서 얘는 강박증이 너무 심해져서 학교를 그만두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꿈에 계속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 손발이 다 돼준 결과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들이 아이한테 굉장한 부담이 됐죠. 그래서 웬만하면 뭐 네가 알아서 해봐. 버스 타고 갔다 와. 뭐 네가 만들어 봐.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자기가 만든 건 좀 허접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딸이 3학년 때인가 표를 만들어 오는 게 숙제라 그래서 번개같이 떠오르는 아이디어로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를. 그리고 엄청 기분이 나빴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걸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얘가 이 다음에 자기가 표를 잘 못 만들면 되게 좌절감이 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무엇을 허용할지보다 어떤 규칙이 필요한지를 먼저 결정하라. 자, 요거는 이제 요즘 핸드폰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엄마 핸드폰 사줘. 아이폰 최신폰 사줘. 최신폰 얼마게요? 170만 원입니다. 엄청 비싸죠. 그래서 요즘 이제 청소년들 상담하면 맨날 이 얘기예요. 뭐 최신폰 뭐가 되니 안 되니. 그럼 이제 이걸 사내 만에 그럼 네가 뭘 하면 사줄게. 너 그럼 밤에 몇 시까지 해라. 이걸 제가 한 상담 시간에 반은 그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제 사내 만회를 하다가 어떻게 사주면 이제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죠. 뭐 잠 안 자고 유튜브만 보고 숙제 안 하고. 그럼 이제 그 휴대폰의 마지막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집어던집니다. 엄마나 아빠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근데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해주고 안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규칙을 먼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좀 어린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장난감을 계속 비싼 걸 사달라는데 얼마나 사줘야 될까요?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규칙을 정하면 돼요. 자, 규칙을 그냥 뭐 예를 들면 규칙 장난감을 개수로 정할 수도 있고, 근데 개수로 정해놓으면 비싼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애들이 어릴 때 1년에 장난감을
얼마까지 쓴다. 그래서 돈을 정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물론 만약에 30만 원이다. 그럼 이제 이거를 12로 나눠서 한 달에 얼마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뭐 한 달에 얼마죠? 30 나누기 10이면 한 6, 7천 원. 근데 어떤 건 3만 원짜리를 사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사주면 두 달은 그 다음 달은 이제 아무것도 안 사는 거죠. 이제 그게 규칙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만큼 샀어 하면은 애는 그 안에서 자기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직장에 갈 때 또 이것 때문에 안 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가면은 혜택만 생각합니다. 자, 혜택이 좋은 데는 책임도 많습니다. 근데 급여 많어, 뭐 복지 좋아, 이렇게 갔는데 집에 못 와. 뭐 이러면 막 화를 냅니다. 회사가 자기를 속였다는 듯이. 그래서 항상 어떤 뭐 시간의 흐름, 공간의 흐름, 자원의 분배는 규칙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뭘 사달라 할 때 돈이라는 자원은 제한되어 있어. 뭐 이제 이건 되게 어려운 말이죠. 근데 어쨌든 너한테 장난감을 무한히 사줄 수는 없어. 뭐라든지 네가 놀아달라는 만큼 엄마가 계속 놀아줄 수는 없어. 등등 규칙이 항상 그 집에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게 하라. 요즘 그 민주적인 방식이라 해서 되게 요즘 엄마들이 이러면 민주적이지 않지 않나요? 근데 그거는 권위를 가진과 권위적인 걸 이제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저는 권위 있는 뭐 소아청소년 상담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냥 권위 있는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이가 썩었어. 난 권위 있는 치과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어. 그럴 수 있죠. 그때 그 권위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권위적인 거는 내가 권위가 있는 사람처럼 구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에서 핵심은 신뢰입니다. 신뢰와 의존, 의지. 제가 아무리 어른이라도 뭐 예를 들면 제가 안 그래도 이쪽이 좀 깨진 것 같은데 제 2에 대해서는 1도 몰라요. 그럼 어디에 가야 돼? 치과에 가야 되죠. 그럼 그 선생님이 나보다 20살이 어려도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네, 그게 권위예요. 근데 아이들은 미성년자고 어른은 성인이기 때문에 자, 판단을 할 때 애들은 좋은 거 하고 옳은 것 중에서 뭘 판단할까요? 좋은 걸 하죠, 당연히. 핸드폰 싼 거 살래, 비싼 거 살래? 라든지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래, 2개 먹을래? 답정 놉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특징은 바람직한 거를 아직 선택하기에 미숙하다는 거예요. 바람직한 거. 근데 민주적이라고 해서 똑같이 의사결정권을 주면 어떻게 돼요? 네, 엄마 학교를 안 가고 싶어. 뭐라든지 나 마음껏 먹고 싶어. 뭐라든지 나 저기까지 갔다 오고 싶어. 뭐 등등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걸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적이라는 건 자유를 주는데 그 자유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만약에 엄마 나 이 학원 가고 싶어. 왜? 친구가 다니니까. 아니 친구가 다닌다고 좋은 게 아니라 네가 너한테 맞는 선생님이 있는 게 중요해. 이렇게 얘기할 때 엄마는 너무 권위적이야. 이렇게 해서 친구 간 데를 따라갔습니다. 이게 존중해 줘야 되는 결정일까요? 네, 고등학생이 되면서 나 엄마 그냥 수시 안 하고 정시만 할 거야. 근데 학교에 가면 쓸데없는 과목이 많으니까 학교 자퇴할래. 그런 학생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부모님들 애가 다 컸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자퇴한 학생들은 대부분 잘 적응하는 경우보다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청소년기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가 청소년기 중고등학교 때 사실 학교 생활이 힘들잖아요. 그걸 무슨 힘으로 버텨요? 친구예요, 친구. 학교를 자퇴한다는 건 그 나를 지속시켜주는 그 즐거움의 원천을 띄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애들은 그 어머니한테 요즘은 2주 정도 자퇴 전에 숙고 기간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엄마한테 계획을 세워서 2주를 지내봐라.
그리고 네가 생각한 대로 잘 지내면 그때 다시 얘기해보자. 그럼 얘는 2주 동안 아침 일찍 일어나. 도서관에 가. 책 봐. 혼자 밥 먹어. 공부해. 혼자 밥 먹어. 이렇게 2주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해요. 친구 힘을 무시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민주 시민이고 성인이고 한 성인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권위적인 결정은 안 따라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강의의 제목은 스파르타식 교육의 현대적 의미입니다. 사실 제가 학생 시절이던 70년대는 스파르타식 교육을 되게 칭찬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그냥 두드려 패서라도 뭐 솔직히 우리 학교 다닐 때 모범생 전교 1등이라고 해도 안 맞은 애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그러면 이제 어감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뽑아낼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아무리 좋았던 것도 현대에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에서 본질이 뭐냐. 그래서 그걸 현대에 응용할 수 있는 본질이 뭐냐. 이걸 찾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거에 있는 걸 그냥 쓰는 거죠. 하나만 한 소리지만 과거에 있는 걸 그냥 쓰면은 좋은 것도 독이 되는 게 모든 게 다 그래요. 스파르타식 교육만 그런 게 아니에요. 스파르타식 교육이 오늘날에는 굉장히 비난받을 것 같지만 이것을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서 본의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먼저 스파르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가 원래 잘 나갈 때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습니다. 이 또 둘이 완전히 다른 게 아테네는 민주정, 스파르타는 이제 왕정인데 사실은 무슨 이건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왕정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무슨 무사 집단 같은 이제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스파르타가 정말 유명해졌던 것은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을 때 100만 대군이라고 하지만 뭐 100만 대군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자관 엄청난 대군을 맞아서 테르모이필라의 협곡에서 3일 동안 저지를 합니다. 이게 이제 영화 300에 나왔던 그 장면인데 300명은 아니었어요. 1,500, 다른 부대까지 1,500명 정도 있었고 저쪽 페르시아군이 훨씬 많은데요. 그래서 3일 동안 오솔길에서 정말 백병전으로 지켜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뚫을 수가 없으니까 누가 이제 뒷길을 알려줘 갖고 뒤로 돌아오자. 거기서 전멸하는 게 아니고 이게 더 멋있는 건데 걔들을 후퇴시키고 자기들이 배후에서 지킨 거예요. 죽음으로. 스파르타는 후퇴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서 막을 테니까 너희는 후퇴해라. 그래서 거기서 한 명 빠짐없이 이제 전사합니다.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의 피를 끓게 하는 거죠. 그래서 스파르타식 교육이 안 좋은데 그래도 스파르타 뭐 있는데 이게 아직 살아있죠. 그러나 이제 실제 스파르타식 교육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질려버립니다. 왜 어떻게 하냐면 초등학교부터 들어가서요. 생존 훈련을 시키고 병영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정식 군인이 되는 건 30살인데 이제 그 소위 말하면 7살 때부터 학교 다녀가지고 모든 사람이 쟤는 쓸만한 애라고 동의를 해줘야 돼요. 거기서 요즘 말로 하면 내무생활 10년 했는데 쟤는 안 되겠어. 그러면 얘는 이제 스파르타에서는 사람 구실 못하는 애로 밀려나는 거고 저기 들어가서 무려 60세까지 현역 복무를 합니다. 그 병영 생활 하는데 물론 이제 나이 들고 결혼하면 집에는 갔다 올 수 있지만 그 병영팀이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은 자관 딴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스파르타의 검은 수프라고 있는데 그냥 저기 돼지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순댓국인데요. 순댓국은 맛있긴 하지. 이건 그냥 돼지피 섞어서 끓여. 그래서 검은죽이에요. 왜 그렇게 먹냐면 군인은 아무거나 먹어야 돼. 전쟁터에서 입맛 따지면 안 돼.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돼. 근데 우리처럼 3년 복무할 때 얘기지. 평생 저러고 살라고. 옷도 한 벌만 줘요. 왜? 군인은 춥고 더운 걸 이겨내야 되고. 패션 감각 이런 거 따지면 안 돼. 뭐 하여간 이게 정말 머리부터 끝까지 태어나도 죽을 때까지 군인의 말로 살라는 거예요. 뭐 그래서 하여간 평생을 이렇게 하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보통 스파르타 전사 그러면 평생 훈련했으니까 무지하게 싸움을 잘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요건 이제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무리 스파르타식 훈련을 시켜도 슈퍼맨을 만들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한국에서 잘 잘못된 건데요. 애를 어릴 때부터 잡아가둬서 막 예를 들면 축구 연습시킨다. 걔가 메시 되느냐? 안 돼요. 죽기 살기로 훈련시키면 급이 올라간다는 건 절대 착각입니다. 그리고 스파르타 교육이 원래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훈련으로 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파르타 전사도 다른 나라 A급 애들하고 붙으면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 가는 건 어떤 개인의 자질이나 개인의 피지컬 때문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르타는 공포의 뭘 만드는 게 아니고 팀플레이예요. 얼마나 눈빛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팀플레이를 확실하게 하느냐. 전투는 팀플레이다. 그래서 스파르타 교육은 두드려 패서 극한의 능력을 끌어내는 게 절대 아니고 고난과 고통을 참으면서 팀플레이를 완성해 가는 게 스파르타 교육의 본질입니다. 요거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스파르타 교육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스파르타 교육을 현대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어떤 교훈적인 요소를 찾자는 거지 스파르타가 훌륭하다. 스파르타 방식이 맞다 이거 아니고 크세노폰이 그 했던 말이 다 맞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했던 속에서 우리가 사료 속에서 본질을 찾아내자는 거죠. 근데 크세노폰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 제자인데 소크라테스가 사실 아테네에서 처형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아테네 민주정에 완전히 혐오감이 들어버립니다. 크세노폰 생각은 이거 어떻게 어리석은 애들이 현자를 죽이냐. 똑똑한 사람이 리더가 돼서 어리석은 사람을 인도하는 게 리더인데 이 민주주의라는 건 어리석은 사람들이 결정을 하면 똑똑한 사람들이 그 어리석은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하는 게 아테네 민주정이다라고 이제 비난을 해요. 그래서 스파르타 교육을 해서 예찬을 하는데 저는 이 크세노폰의 예찬도 좀 감정이 많이 들어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 사람이 했던 얘기 중에서 그게 진짜 스파르타 교육이든 아니든 뭔가 스파르타 교육을 빙자해서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 그걸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하나 하는데 스파르타 교육은 애들이 스스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를 들면 군인이 되자가 아니고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체력을 기르고 고통을 이겨내야겠죠. 뭐 그 양반이 뭐 사법 뭐 판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그것을 위한 어떤 자질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키냐? 옷 한 벌 던져주고 왜냐면 군인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되려면 옷 한 벌 던져주면 안 되겠죠. 그러나 군인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뭐가 필요하냐? 고통을 참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 옷 한 벌 던져주고 야외에서 살아라. 이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아테네는 어떻게 하느냐? 아테네는 그때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애한테 가정교사로 붙여준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애지중지해서 키운다. 그러면 정말 걔가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그때 가정교사는 노예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파르타는 훈육관을 붙여준대. 그러니까 스파르타 교육은 교사인데 이 사람은 이제 군대니까 훈육관이에요. 아테네는 노예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노예가 가정교사를 해서 과연 그 애가 제대로 능력을 가진 애가 되겠냐는 거예요. 세종 아들이 문종이 태자 때 세자니까 얘가 말 듣겠어요. 자식 다 키워보면 아시지만 6살, 7살에 부모 말 듣는 놈이 어딨어. 그러니까 그 내시가 키우는데 또 세자다 이러니까 세자가 뭐 어릴 때 뭐 하겠어. 그러니까 너무 열받아 한 대 쳤어요. 근데 여기가 좀 빨갛게 됐대요. 근데 중요한 게 내시가 그러니까 환관이 세자를 때린 거야.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형 선고 내렸거든요. 세종이 살려줘요. 안 된다. 그 다음에 1년 귀양 보냈다가 다시 문종 세자의 그러니까 스승이 아니라 그 가르치는 역으로 가정교사 역으로 복직시킵니다. 신하들이 난리가 났지. 세자는 왕이거든요, 사실. 왕을 팬 황관을 어떻게, 근데 세종이 또 무서운 말을 합니다. 자식 걱정을 니들하고 나중에 누가 더 하니? 이 나라의 다음 왕에 대해서 너하고 나하고 누가 더 고민을 많이 하니? 만약에 그 환관을 죽이면 그 다음부터 문종, 그러니까 세자 앞에서는 완전히 죽으래도 죽겠죠. 결국 누가 망가져요? 세자가 망가져요. 그렇게 되면 얘가 왕이 됐을 때 누가 망가져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직시키는 거예요. 두드려 패고 살아남은 사람은 그 사람이 유일해.
그게 옳아서가 아니라 왕을 위해서요. 이게 크세노폰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걸 또 오해하셔갖고 그래 애들은 강하게 두들 이게 아니에요. 이런 교육을 하든 저런 교육을 하든 입장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교육 상담을 많이 받는데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방법을 물어보세요. 사실 왕도는 없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신은 아이 앞에서 입장이 뭐냐? 부모냐, 아버지냐, 어머니냐, 할아버지냐, 교사냐, 노예냐. 얼마나 많은 부모가 노예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그거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스파르타식,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스파르타 말고 본래 스파르타는 팀플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스파르타는 복종을 가르친다라고 이제 크세노폰이 얘기를 해요. 이거 들으면 이제 갑자기 좀 기분 나쁘죠. 지금 현대 교육에서 복종을 가르친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뭐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뭐 그러니까 특히 21세기 교육이란 자유, 자율, 변화, 적용, 창조 이런 얘기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복종을 가르친다 그러면 이거 뇌가 없는 애를 만들라는 거냐? 이렇게들 이해하신다고요. 그런데 크세노폰이 말한 건 뭐냐면 스파르타식 교육은 맹목적인 복종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현대 교육에서 제일 고민이 뭐냐면 자유와 자유를 가르치고 싶은데 애들은 방종과 지멋대로가 돼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목표를 시행하려고 할 때 그 압력을 못 이겨내는 거죠. 심각할 정도로 심하잖아요. 크세노폰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스파르타 교육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다. 크세노폰이 말했던 복종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의무, 명령, 일방적 지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본래적인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먼저 복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내가 노느냐 공부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의무감의 무게를 느끼면서 최대한 헌신하는 거죠. 저는 자랑은 아니지만 지금도 일주일에 3일 밤새요. 우리 집사람하고 옛날에 약속한 게 40대까지만 이러고 안 그러겠다. 50대까지만 이러고 안 그러겠다. 근데 내가 60대면 안 할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웃기지 마라. 그딴 소리 하지도 마라. 넌 죽을 때까지 그럴 것 같은가. 그냥 말이나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런 의무감 속에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하는 건 내가 최대한의 자유를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란 의무에 대한 무게, 책임감에 대한 무게 없이는 자율은 절대 자율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의 책임과 사명감에 대한 복종을 가르치는 거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교육에서 가장 실종된 게 이거 아니에요. 그것도 학생들만 아니라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부모들의 마음에서 이것은 단지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뭐 민주주의든 정치든 문화든 우리 사회가 겪는 모든 갈등과 선택 속에서 민주 시민은 무서운 책임을 가져요. 무서운 권리를 가져요. 결국 크세노폰의 말은 아테네 민주정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장 절실한 충고였던 거죠.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우리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해야 하는 게 21세기 사회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다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정말 지치고 힘든 우리 워킹맘들에게 행복한 삶의 이정표를 만들어주고 있는 한국 워킹맘 연구소 이수연 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물론 저도 워킹맘이고요. 현재 아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이가 중2, 초등학교 6학년으로 이렇게 컸는데요. 특히 큰아이는 지금 야구선수의 길을 가고 있고
네, 6학년 아들은 매일이 행복한 아이로 너무너무 잘 성장했습니다. 보통 너무 일찍 어린이집에 맡기면 이 아이가 잘못 크지 않을까 너무 우려되고 걱정되시잖아요. 근데 너무 잘 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그 비법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13년간 많은 우리 이제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워킹맘들을 만나보니 정말 그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우리 워킹맘들이 듣고 싶어 할까요? 갑자기 막 고민되시죠? 뭘까? 제가 만나보니까 그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머, 일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이도 잘 키워요? 사실 이런 말 너무 듣고 싶어 하잖아요. 일도 잘하고 아이도 잘 키운다. 이런 말 너무 듣고 싶어 하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또 워킹맘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사실 더 컸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상황이 어땠냐면 일단은 남편이 안 들어오셨습니다. 일단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왔고요. 소위 이제 독방 육아라고 하죠. 저는 이제 혼자 정말 아둥바둥 이제 일을 하면서 또 살림하면서 두 아들 키운다고 굉장히 많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늘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이 일들을 그냥 하나하나 처리하는데 너무 이제 급급했던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냥 이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아이가 5살 아이가 이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눈에. 어떤 모습이었냐?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네, 어떤 게 좀 눈에 띄시나요? 손톱 물고 있죠. 저 사실 몰랐어요. 안 보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이 손을 봤더니 하도 물어뜯어서 손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둘째 아이가, 그러니까 큰아이의 동생이 이제 2살 터울인데요. 동생이 태어나고서부터 제가 한 번도 손톱을 잘라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안 보였어요. 내가 지치고 힘들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 진짜 충격 먹었어요. 누가 제 뒤통수를 정말 망치로 후려치는 것처럼 너무 충격에 빠졌어요. 아, 내가 다른 워킹맘들 그렇게 일도 잘하고 아이도 키울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일을 하는 내가 정작 내 아이가 힘든 걸 보지 못했구나. 정작 나는 내 아이가 이렇게 아파서 다 물어뜯고 자기가 힘들 때마다 손톱을 물어뜯으면서 위로 삼았는데 그걸 내가 놓쳤구나.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정말 깨달은 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아, 내가 힘들면 아이가 안 보이는구나. 그래서 아이를 잘 키우려면 내가 나를 먼저 돌봐야 되는구나. 2번째는요. 아, 혼자 이렇게 막 하려고 애쓴 게 아니라 정말 남편과 팀플레이를 만들어서 남편과 함께 해야겠구나. 그래서 아, 내가 나를 돌보는 게 곧 아이를 잘 키우는 거구나라고 이제 큰 깨달음을 얻고 제가 이제 했던 거는 내가 나를 돌보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거 일단 잘 먹고 잘 자고 나만의 시간을 확보해서 재충전을 하자였어요. 사실 아마 아이 한참 키우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나를 위해 온전히 밥상을 차려서 밥을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충 때워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저희 친오빠가 한 번씩 이제 급할 때 아이를 봐줬는데요. 저희 오빠가 저 밥 먹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너는 왜 밥을 마시니? 씹을 시간이 없으니까 또 일하고 와서 또 막 집안일 하면서 아이를 재우다 보면 일단 아이 재워놓고 또 남은 집안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안일하고 또 어쩔 때 아이가 조금이라도 일찍 자면 또 나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잖아요. 너무 수고했으니까. 그러다 보면 아, 좀 쉬어야지 하면서 미디어 시청, 뭐 TV 보거나 스마트폰 보다 보면 또 시간이 또 어느 순간 새벽까지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이 반복하다 보니까 늘 잠이 부족했어요. 당연히 먹는 것도 못 먹죠. 잠도 못 자죠. 그러니까 늘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나고 이걸 누구한테 풀어요? 남편한테 당연히 풀죠. 남편한테도 풀고 아이한테도 풀고.
그러면서 나는 늘 죄책감 느끼고 늘 미안하고 늘 후회하고 이런 생활이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를 돌보는 게 아이를 잘 키우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깨달은 뒤로는 일단 잘 먹자. 그래서 정말 악착같이 제 밥을 챙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물에 말아서 먹지 않겠다. 반찬 한두 가지는 반드시 먹겠다. 이게 저 스스로의 약속이었고요. 또 아이가 잘 때 집안일을 절대 하지 않겠다였어요. 아이가 잘 때 나도 자자.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가 잘 때 저는 이제 저도 같이 자면서 부족한 이제 제 잠을 좀 보충을 했고요. 또 내가 나를 돌봐야겠구나 하면서 제가 제일 잘한 게 남편을 제 협력자로 만드는 거. 사실 그 전엔 아마 여기 계신 분도 그런 분 많을걸요. 일단 시키면 답답해서 내가 하고 말지 뭐.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아유 그냥 내가 하고 말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남편에 대한 불만만 쌓이면서 나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한테 도와줘 부탁은 안 하면서 나 혼자 괜히 남편한테 화가 나 있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나의 협력자, 나의 파트너로 만들자. 그래서 왜 우리도 집안일 목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남편이 잘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남편과 이야기를 해서 이제 분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어때요? 당연히 마음에 안 들죠. 설거지 했는데 어때요? 고춧가루 묻어있고 밥풀 그대로 묻어있고 뭔가를 했다라고 했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꼴을 견뎌야 되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위임을 하고 남편이 손에 익숙해질 때까지 기회를 주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남편을 또 움직이는 건 뭐예요? 칭찬. 왜? 남자의 뇌는 인정의 욕구가 강해요. 그래서 저도 칭찬해야겠구나. 그래서 조금만 잘해도 오 잘하는데? 와 당신이 이렇게 해주니까 진짜 자기가 해주니까 내가 되게 편해졌어. 고마워. 수고했어. 엉덩이 턱턱. 궁뎅이 팡팡 이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거를 자꾸 하니까 정말 어느 순간 남편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요 저희가 17년을 함께 살았는데요 현재는 저보다 집안일 더 많이 해요. 정말 아이들도 더 잘 케어하고요. 진짜 바뀌더라고요. 남편들도 시키면 잘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내 협력자로 만드는 것도 일하면서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제가 또 많은 우리 워킹맘들 만나다 보면요. 정말 아이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을 굉장히 많이 갖고 다니시죠. 그래서 감정을 이제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안 그래도 늘 아이한테 미안하고 죄책감을 느끼는데 아이가 아프거나 할 때는 어때요? 내가 아이 옆에 있지 못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아픈가? 내가 이 아이에게 엄마표 밥을 많이 먹이지 못해서 이 아이가 아픈가? 이런 죄책감 굉장히 많이 느끼시잖아요. 특히 우리가 언제 또 많이 미안해 하냐면요. 우리 퇴근하면서 아이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있는 아이 하원시킬 때 혼자 또 남겨졌다. 어머니 아이 혼자 있어요. 이런 전화 들으면 미쳐버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아이한테 무슨 말 제일 많이 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이한테 엄마가 미안해라는 이야기를 하면요. 아이는요. 엄마가 나한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뭘 바래요? 보상을 바래요. 엄마 지금 나한테 잘못했지? 나 장난감 사줘. 엄마 지금 나한테 잘못했지? 나 아이스크림 사줘. 엄마 나한테 잘못했지? 나 업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아이한테 잘못할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셔야 되냐? 아이한테 엄마가 미안해가 아니라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네. 고마워. 아이한테 고맙다라고 하면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이는 내가 엄마가 일할 수 있게 내가 엄마를 지켜줬어. 내가 이렇게 했어. 아이가 자부심이 생기면서 진짜 내 협력자가 되기 위해서 아이가 나를 도와줘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요? 미안해가 아니라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꼭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왜 우리 뭐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 특히 워킹맘들은요. 애착에도 뭐가 있을까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우리 워킹맘들의 골든타임은 언제냐? 바로 퇴근 후 10분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 워킹맘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요? 내가 퇴근하고 다시 집으로
출근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도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서 띠띠띠띠 번호키 누를 때 너무 행복해. 사실 이렇게 누르지 않아요. 또 띡띡띡띡 눌러서 애가 엄마 그러면 잠깐만 뭐 옷 좀 벗고 엄마 잠깐만 저녁 준비하고 혼자 놀고 있으라고 했지 잠깐만 또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늘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고 아이를 바라봐 주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가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해 이런 거 느낄까요? 이런 거 못 느끼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오히려 아이는요, 엄마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기 때문에 더 엄마 하면서 더 치대거나 아니면 문제의 행동을 일으키면서 엄마의 관심을 받으려고 유도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애착 골든팁 10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띠띠띠띠 번호키 누를 때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입꼬리만 한번 올려보세요. 입꼬리만 올려도 에너지가 바뀌는 거 아세요? 띠띠띠띠 이렇게 웃으면서 입꼬리를 올리면서 이렇게 누르시면서 문절미 아이가 엄마 하잖아요. 이럴 때 뭐 딥허그 딥허그 하시면서 이런 말씀 해주시면 아이가 이제 어떤 말씀, 엄마가 우리 수연이 보고 싶어서 엄청 뛰어왔어. 사실 내가 아이한테 영혼 없이 사랑해 엄마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한다고 이렇게 영혼 없는 100번의 사랑한다는 말보다 그 한 번 딥허그, 엄마가 너무 사랑해, 이 딥허그 한 번이 엄마의 사랑을 아이한테 쫙 충전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딱 10분만 아이가 오늘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쫑알쫑알 10분만 딱 들어주세요. 아이의 눈을 보면서. 그러면요, 그 10분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딱 10분만 내 아이에게 투자해 보시길 제가 간곡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워킹맘들,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 듣고 싶으신가요? 수고했다, 애썼다, 너 지금도 잘하고 있어. 우리 이런 이야기 너무 듣고 싶잖아요. 근데 누가 그런 말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꼭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 입을 통해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나한테 해주면 어떨까요? 수고했다, 애썼다, 너 지금도 참 잘하고 있다. 자, 내가 나한테 한번 해줘 볼까요? 자, 수고했어, 있었어, 넌 지금도 잘하고 있어. 네. 내가 나를 사랑해 줄 때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고, 내가 나를 진심으로 응원해 줄 때 다른 사람도 나를 응원해 줄 수 있습니다. 나를 응원하고 사랑해 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